자네 같은 멍청이가 내 동생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날카롭고 격렬히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가 최고급 한정식당의 값비싼 편백나무 방방을 갈랐다. 목소리의 주인은 권지훈. 그는 잘 다려진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맞은편에 앉은 남자, 즉 제 매제인 강형민을 노려보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제대로 손도 대지 않은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즐비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형민은 그 모욕적인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두어 번 끔뻑이며 마치 방금 들은 한국어가 외국어라도 되는 듯 어수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몸에 걸쳐진 유일한 정장은 몇 년은 됨직한 낡은 디자인에 어깨선도 제대로 맞지 않아 맵시가 나지 않았다. 이 모습은 방 안의 다른 사람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오빠 말 조심해. 이 사람 내 남편이야. 이서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식탁 밑으로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가족의 오만한 기세 앞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편 권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서연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가 이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잊었어서. 네가 이딴 놈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뒷목 잡고 쓰러지실 뻔한 거 몰라. 고작 호텔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는 파트타임 따위가. 권지훈의 옆에 앉은 서연의 어머니 박 여사가 부채질을 하며 거들었다. 애비 말이 맞다, 서연아.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리 눈이 낮아도 그렇지 어디 고에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아이고, 내 팔자야. 강영민은 여전히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자기 앞에 놓인 전복을 집으려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차차. 죄송합니다. 제가 칠칠 맞아서. 그가 허둥지둥 몸을 숙였다. 권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역겹다는 듯 혀를 찼다. 그는 일부러 다리를 뻗어 허리를 숙인 강영민의 어깨를 발로 툭 쳤다. 이봐, 강영민 씨. 똑바로 좀 해. 밥 먹는 법도 잊었나. 하긴 이런 고급 요리는 처음 먹어보겠지. 이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사과해. 사과. 내가 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권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새 와인을 가져오게 했다. 값비싼 레드 와인이 잔에 채워지는 동안 그는 다시 형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아직도 그 낡아빠진 원룸에서 살아차는 살 생각도 못하지. 우리 서연이가 너 만나고부터는 버스만 타고 다니더군. 네가 내 동생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알아. 강영민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수룩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겉으로는 이 모든 모욕을 멍청하게 받아 넘기는 듯 했지만 강형민의 내면은 옴니커브의 회장으로서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그 냉철함 그대로였다. 그의 두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에 앉은 모든 인물을 스캔하고 분석하는 중이었다. 권지훈, 야심과잉, 오만함, 타인을 짓밟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유형, 처리하기 가장 쉬운 부류, 잠긴 장모, 속물근 성, 체면과 돈이 전부. 딸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음. 그리고 그의 시선이 아내 이서연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이 한 인간에게 가하는 부당한 폭력에 대한 분노와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모욕하는 가족과 그 모욕을 묵묵히 견디는 남편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권지훈이 와인잔을 들고 일어서더니 마치 실수인 척 강형민의 낡은 정장 재킷 위로 와인을 쏟아부었다. 붉은 액체가 흰 셔츠까지 순식간에 적셨다. 어이쿠 미안하네. 권지훈이 과장되게 외쳤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이거 어쩌나. 이 옷이 자네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아니었나.
내가 세탁비라도 줘야 하나. 하긴 세탁비 줘도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얼룩을 뺄 수나 있을지 모르겠군.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휴지를 찾았다. 하지만 강형민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쏟아진 와인을 맞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젖은 냅킨을 받아들고는 권지훈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형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이 굴욕적인 복종. 권지훈은 승리감에 도취해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다. 장인 장모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오직 이서연만이 경악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강형민은 셔츠를 닦는 척하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내의 떨리는 손을 아주 잠깐 하지만 단단하게 움켜쥐었다. 괜찮아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시험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서연을 향한 그의 감정이 단순한 시험의 범주를 넘어서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저 지옥 같은 가족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였다. 그 지옥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강형민과 이서연은 버스에서 내려 그들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값비싼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과는 달리 이곳은 고장난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권지훈이 쏟아부은 와인 얼룩은 형민의 낡은 재킷 위에서 흉측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이서연이 걸음을 멈추었다. 형민도 따라 멈춰섰다. 그녀는 남편의 젖은 재킷을 바라보며 울음을 참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여보. 우리 가족 대신 내가 사과할게요. 오빠가 정말 무리했어요. 강형민은 대답 대신 늘 짓던 그 어수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쌀쌀한 밤 공기에 손을 비비며 입김을 불었다. 아닙니다. 서연 씨, 권 팀장님은 그냥 당신을 걱정해서 그런 거겠죠.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 순진한 대답에 이서연의 마음은 더욱 미어졌다. 부족하다니. 그녀의 눈에 비친 이 남자는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그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심을 가진 남편을 택한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녀가 남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은 좁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강형민이 젖은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거는 동안 서연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주전자가 물 끓는 소리를 내는 동안 강형민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방금 전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적인 장면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자연스럽게 3년 전 그가 이 모든 연극을 시작하게 만든 그날의 악몽으로 이어졌다. 3년 전의 강형민은 지금의 어수룩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옴니코프를 글로벌 제국으로 키워낸 냉철하고 무자비한 천재 강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김지수가 있었다. 그는 김지수를 맹목적으로 믿고 사랑했다. 그녀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회사의 CFO였던 남자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모든 재무 접근 권한을 공유했다. 배신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회사의 비자금 계좌는 바닥나 있었고 차세대 핵심 기술 데이터는 통째로 경쟁사로 넘어간 뒤였다. 김지수와 그의 친구는 수천억 원을 횡령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재정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형민의 영혼을 파괴하는 배신이었다. 사랑과 우정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에 휩싸였다. 그는 1년 만에 기적적으로 회사를 정상 궤도 이상으로 끌어올렸지만 그의 마음은 영원히 얼어붙었다. 그는 다시는 그 누구도 특히 사랑을 무기로 접근하는 여자를 믿지 않기로 맹세했다. 시간이 흘러 주변에서는 그에게 재혼을 권유했다.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강영민은 결혼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을 터였다. 그는 완벽한 시험을 설계했다. 그는 유일하게 신뢰하는 조비서에게 비밀 임무를 내렸다. 조비서, 나 결혼할 사람을 하나 찾아주게. 조건은 단 하나야. 내 신분을 절대 몰라야 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눈꼽만큼도 없는 여자여야 해. 회장님, 하지만 어떻게 내 모든 것을 숨길 걸세.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고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단순 노동자로 위장할 거야. 이 완벽한 무우유의 상태에서도 나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해줄 여자를 찾을 걸세. 이건 결혼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야. 조비서는 수개월간의 비밀 조사 끝에 한 여자를 찾아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이서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가족들은 속물적인 반면 그녀는 유독 물질적인 것에 초연했다. 그녀는 가족들이 주선하는 수많은 재벌, 2세 의사 검사와의 맞선 자리에서 매번 상대의 거만함과 물질 만능주의에 질려 뛰쳐나오곤 했다. 첫 번째 만남, 즉 맞선 자리에서 강형민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나갔다. 낡은 스웨터, 어눌한 말투, 그리고 긴장해서 더듬거리는 태도. 그는 조비서가 짜준 각본대로 자신의 신분을 고백했다. 저는 보시다시피 가진 게 없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대학도 겨우 나왔고 지금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모아둔 돈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그의 맞은편에 앉은 이서연은 이전에 맞선 상대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 남자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가난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때 웨이터가 실수로 물컵을 엎질러 이서연의 옷을 적실 뻔했다. 다른 남자들이라면 웨이터에게 호통을 쳤겠지만 강영민은 즉시 일어나 웨이터를 도왔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컵은 제가 치울게요. 그는 당황한 웨이터를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 순간 이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수많은 가진 자들의 오만함에 지쳐 있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저 이런 소박하고 따뜻한 진심 하나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진심 하나면 충분해요, 형민 씨. 그렇게 그들의 계약 결혼이 시작되었다. 강형민에게 그것은 전처 김지수와 같은 배신자를 걸러내기 위한 냉혹한 시험대였다. 다시 현재 따뜻한 꿀차 한 잔이 그의 앞에 놓였다. 무슨 생각해요? 아직도 기분 안 좋아요. 이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강형민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오늘 저녁 자신의 가족 앞에서 그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바보 같은 남편의 편에 서서 눈물 흘리던 여자. 그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형민은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에서 계획에는 없던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여자는 그가 예상했던 그 어떤 변수와도 달랐다. 그 굴욕적인 저녁 식사가 있은 지 며칠 후 주말이었다. 이서연은 며칠 전 와인으로 얼룩진 남편의 유일한 정장을 세탁소에 맡겼지만 얼룩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는 말에 속상해했다. 그녀는 월급날을 맞아 큰맘 먹고 강영민에게 깔끔한 셔츠라도 한 벌 사주겠다며 그를 끌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물론 그들의 목적지는 백화점의 화려한 명품관이 아닌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2월 상품 할인 매장이었다. 강영민은 오늘 아침에도 조비서가 몰래 마련해준 건설 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다녀온 참이었다. 그의 차림새는 먼지가 뽀얗게 묻은 작업용 바지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땀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티셔츠 차림이었다. 이서연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굳이 이 차림으로 가겠다고 고집했다. 시험은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초라한 행색은 화려한 대리석이 깔린 백화점 1층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힐끗거리며 피했다. 그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할인 매장으로 올라가려던 찰나 정면의 샤넬 매장에서 경박하고 높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 자기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이거 사줘. 익숙한 목소리였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잔뜩 치장을 한 누가 봐도 성형미인 티가 나는 젊은 여자 유라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유라는 방금 나온 신상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거울 앞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다. 하하, 우리 유라한테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지. 권지훈이 거만하게 웃으며 카드를 꺼내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에스컬레이터 앞에 선 두 남녀와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놀라움에서 경멸감으로 그리고 이내 불쾌감으로 일그러졌다. 이서연,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여자친구 유라도 잔뜩 찌푸린 얼굴로 따라붙었다. 권지훈은 강형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땀과 먼지에 절은 작업복 차림. 그는 마치 길거리에서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그것도 이. 남자랑 그는 남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웃었다. 유라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권지훈의 팔에 매달렸다. 자기야, 이 사람들 누구야? 어디서 이런 냄새가. 완전 공사장 노가다 꼴인데. 백화점 물 흐리네. 경비원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이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오빠, 여긴 공공장소야. 말 조심해. 공공장소. 권지훈이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VIP 라운지가 바로 옆이야. 시멘트 가루나 묻히고 다니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을 곳이 아니라고. 저 바닥 대리석 한 장 값이 얼만 줄 알아? 내 남편 하루 일당보다 비쌀걸. 모욕적인 말에 주변의 시선이 완전히 그들에게로 쏠렸다. 몇몇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들기까지 했다. 권지훈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다. 그는 완벽한 쇼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라를 끌어당겨 매장으로 다시 들어갔다. 유라야, 저거 마음에 든다고 했지? 했지. 좋아. 오늘 내가 기분이다. 저기 저것도 같이 사. 전부 다. 그는 지갑에서 묵직한 검은색의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보란듯이 내던졌다. 점원이 황급히 카드를 받아들었다. 이걸로 긁어. 한도 따위 없으니까. 내 여자친구를 위해 최고급으로 포장해줘. 저기 구경밖에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수백만 원이 결제되는 동안 권지훈은 다시 형민과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갑을 다시 열더니 이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그는 그 돈을 가볍게 뭉쳐 강형민의 가슴팍에 던졌다. 지폐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야, 권지훈이 턱짓을 했다. 꼴이 하도 처량해서 봐주기가 힘드네. 이거 주워. 내 아내랑 나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 먹어라. 어차피 네가 이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일 테니까. 안 그래? 유라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주변은 숨죽인 침묵에 잠겼다. 강형민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어수룩한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작업복 주머니 속의 두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다. 그때였다. 이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다. 권지훈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려던 찰나 이서연은 그 돈을 권지훈의 얼굴을 향해 다시 던져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지난번 저녁 식사 자리에 약한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단했다. 그 더러운 돈 오빠나 가져. 권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오빠는 온갖 비싼 것들로 몸을 치장했지만 내가 본 것 중에 오빠의 그 인격이 제일 싸구려야. 그녀는 돌아서서 강형민의 먼지투성이 손을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았다. 그리고 그 손을 들어 올려. 존나 전사. 트람보조솔 아시제 마카 다맘했다. 이 사람 그녀가 선언했다. 이 사람은 정직한 노동으로 땀과 먼지 냄새가 날지언정 나에게는 오빠의 그 플래티넘 카드나 저 명품 가방들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귀중해.
가요 여보. 이서연은 경악으로 굳어버린 오빠와 그의 여자친구를 등지고 남편의 손을 이끌고 당당하게 백화점을 걸어 나갔다. 백화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이서연은 정류장 의자에 앉아 애써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을 분한 듯 닦아냈다. 강형민은 그런 아내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험은 아내가 대중의 시선과 돈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창피해하고 어쩌면 가난을 원망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의 모든 예상을 깨부셨다. 그녀는 피상적인 부가 아닌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선택했다. 그 순간 강형민은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그는 이 여자를 진심으로 예기치 못하게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 연극을 시작한 자신의 목적이 이제는 무의미해질 정도로 백화점에서의 굴욕은 권지훈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며 먼지투성이 매제를 공개적으로 짓밟으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서연의 경멸과 인격이 제일 싸구려라는 모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뿐이었다. 그의 여자친구 유라는 그날 이후로 당신 여동생 때문에 망신당했다며 며칠 내내 그를 들볶았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그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권지훈은 현재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스이라는 중견 IT 기업의 영업팀장이었다. 그는 회사에 사활이 걸린 그린테크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을 따내기 위해 몇 달간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이 입찰 성공 여부에 그의 이사 승진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하 직원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최종 입찰 경쟁에 갑자기 오닉스 캐피탈이라는 유령 회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닉스 그게 뭔데 들어본 적도 없는 그게 문제입니다. 자본금 규모도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가 제안한 금액의 2배를 현금으로 투자하겠다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권지훈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말도 안 되는 자금력이었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놈들인가. 이 프로젝트를 놓치면 그의 경력은 끝장이었다.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득 한 가지 악마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스트레스의 근원인 강형민과 회사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여동생 이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오빠다. 전화기 너머의 이서연은 냉담했다. 왜 전화했어? 권지훈은 평생 연기해본 적 없는 가장 다정하고 참회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오빠가 미안했다. 내가 술도 좀 마셨고 유라 앞이라 좀 흥분했어. 사과할게. 이서연은 놀랐지만 경계를 풀지 않았다. 됐어. 아니야, 정말 미안해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서연이 너한테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어서. 강서방 요즘도 안정적인 직장 알아본다고 했지. 건설 현장 일은 너무 위험하잖아. 이서연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어쨌든 가족이었다. 오빠가 정말 반성한 걸까 알아보고는 있는데 쉽지 않네. 다행이다. 권지훈이 과장되게 말했다. 마침 우리 부서에 공석이 하나 생겼어. 정직원은 아니고 그냥 인턴이야. 서류 정리하고 커피 타고 잡무 처리하는 단순직인데 그래도 밖에서 먼지 마시는 것보단 낫잖아. 내가 부서장이니까 이력서만 내면 바로 꽂아줄 수 있어. 어때? 이서연은 망설였다. 남편이 오빠의 회사에서 그것도 인턴으로 일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매일 공사장에서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안정적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어쨌든 낫지 않을까. 고맙긴 한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 권지훈은 전화를 끊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반성사과 다 집어치우라고 해.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강영민을 자신의 발밑에 자신의 사무실 노예로 둘 생각이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커피를 바치게 하고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류 파쇄나 창고 정리를 시킬 터였다. 그는 이서연을 회사로 불러 자신의 구두를 닦는 강형민의 모습을 직접 보여줄 계획이었다. 내가 귀하다던 남편이 결국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꼴 좀 봐라.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복수였다. 그날 저녁 이서연은 조심스럽게 강형민에게 그 제안을 전했다. 여보, 오빠가 자기 회사 인턴 자리 알아봐 준다는데 기분 나쁘죠? 안 가도 돼요. 내가 그냥 거절할게요. 오빠 밑에서 일하는 거 그녀는 남편이 당연히 자존심 상해하며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형민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쳤다. 정말요? 우와,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예요. 넥타이 매고요. TV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요. 너무 좋다. 나 할래요. 할래요. 정말 괜찮겠어요. 오빠가 또 무슨 못된 짓을 할지 몰라요. 괜찮아요. 형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형님도 날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 오빠 사실은 좋은 사람이었네요. 그 순진무구한 반응에 이서연은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걸까? 그녀는 걱정 반 불안 반으로 그가 면접 때 입고 갈 유일한 셔츠를 다시 다림질했다. 그날 밤 이서연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강형민은 조용히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몇 시간 전까지 아이처럼 기뻐하던 어수룩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고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평범해 보이는 폴더폰을 꺼냈다. 하지만 그 폰은 국방부 수준의 암호화가 적용된 조 비서와의 유일한 비상 연락망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조 비서,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의 권지훈이 미끼를 물었네. 그는 자기가 그린테크 프로젝트의 경쟁사인 오닉스 캐피탈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습니다, 회장님. 오닉스는 저희 옴니코프의 17번째 유령 자회사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가 나를 인턴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사무실로 불렀어. 조 비서는 순간 숨을 참았다. 감히 회장님께 옴니코프 코리아 법무팀 전원과 M&A 인수합병 특별팀을 대기시켜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나 역시 에이펙스 이노베이션 본사로 가지. 다만 정문이 아니라 회의실로. 회장님, 설마. 그래, 내일 면접은 내가 보지. 다만 내가 지원자가 아니라 그들의 회사를 살지 말지 결정하는 면접관이 될 거야. 강영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에이펙스 내부의 모든 비리 자료, 특히 권지훈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과 횡령 증거, 전부 준비해. 쓰레기를 치울 시간이 됐으니까. 그는 잠든 아내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의 연극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9시 50분 강형민은 이서연이 밤새 정성껏 다려준 그의 유일한 낡은 정장을 입고 에이펙스 이노베이션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A4 용지 몇 장이 든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호텔 주방 보조 3개월, 건설 현장 일용직 6개월. 따위의 경력이 적힌 그의 가짜 이력서였다. 그는 거대한 빌딩 로비에 압도당한 시골뜨기처럼 두리번거리며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저기 권지훈 팀장님께서 면접 보러 오라고 하셔서. 안내원은 경멸적인 시선을 숨기지 않았지만 이내 인터폰으로 연락을 취하더니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강영민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이미 권지훈과 그의 부하로 보이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것은 면접이 아니었다. 신문이었고 공개 처형장이었다. 권지훈은 회의실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테이블 위에 구둣발을 올려놓은 채 그를 맞이했다. 다른 2 남자는 낄낄거리며 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강영민 씨.
권지훈이 비웃음을 흘렸다. 앉아. 어디 자네의 그 대단한 이력서 좀 볼까. 강영민이 공손하게 서류 봉투를 내밀자 권지훈은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는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푸하하, 대단하군. 특기가 성실함이야. 잘하는 게 MS 워드라고. 야, 김대리, 이거 진짜 코미디 아니냐. 옆에 있던 김대리가 맞장구를 쳤다. 팀장님, 이런 분을 도대체 어디서 데려오신 겁니까? 저희 회사 이미지 떨어집니다. 하하, 권지훈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강용민, 똑바로 들어. 넌 지금 내 동생이 아니었으면 이 건물 1층 로비도 못 밟을 인간이야. 내가 널 왜 불렀는지 알아? 넌 오늘부터 내 개인 노예가 되는 거야. 내가 마실 커피를 타고 내 구두를 닦고 내가 버릴 서류들을 파쇄하는 게 내 일이라고. 그는 형민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내 그 멍청한 머리로 알아들었나? 지금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그 자리를 달라고 빌어봐. 그럼 내가 특별히 고려는 해주지. 모욕의 절정이었다. 강영민은 늘 그랬듯 어수룩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무릎을 굽혀 정말로 꿇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확히 오전 10시 정각, 꽝. 회의실의 육중한 유리문이 아무런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맨 먼저 굴러 들어온 것은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 즉 권지훈의 사장이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 조영진 비서이자 옴니코프 코리아 지사장과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검은 정장을 입은 10여 명의 변호사 및 기업 인수팀이 도열했다. 그들의 등장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권지훈이 구두발을 올린 채 당황해서 일어섰다. 대표님, 이게 무슨... 그리고 저분들은 누굽니까? 대표이사는 권지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조영진 비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조영진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을 가로질러 여전히 방 한가운데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인턴 지원자 강형민의 앞에 멈춰 섰다. 회의실 안에 모든 시간이 멈췄다. 조영진은 그 자리에서 군인처럼 발뒤꿈치를 모으고 그의 비싼 정장 상의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다. 그의 우렁차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회장님,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곳에 직접 왕림하셨습니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적 폭탄이 터진 듯한 침묵이었다. 권지훈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가 피우려던 담배 혹은 펜가 손에서 떨어졌다. 그를 비웃던 김대리와 다른 매니저의 얼굴은 웃는 표정 그대로 밀랍처럼 굳어버렸다. 대표이사는 이제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장님 방금 뭐라고? 권지훈이 더듬거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자는 그냥 내 모자란 매제. 이 바보놈은. 그때 강영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다. 몇 시간 전까지 그를 덮고 있던 어수룩함과 순진한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둔하고 느릿하던 그의 눈빛은 이제 회의실의 모든 인간을 꿰뚫어보는 북극해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최고 경영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낡은 정장의 먼지를 무심하게 털어냈다. 그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 깊고 낮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목소리였다. 조비서, 타이밍 좋군. 30초 늦었습니다, 회장님. 엘리베이터에 잡상인이 많았습니다. 송구합니다. 강영민은 마침내 권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권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강영민은 낡은 정장 재킷의 안주머니, 권지훈은 그에게 그런 주머니가 있는 줄도 몰랐던 에서 묵직한 금속 명함 케이스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열어 단 하나의 명함을 꺼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었다. 무광 검은색의 묵직한 티타늄으로 제작된 카드였다. 강영민이 그것을 테이블 위로 가볍게 밀었다. 팅! 검은색 카드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회전하다가 정확히 권지훈의 눈앞에 멈춰 섰다. 그 위에는 복잡한 직함 없이 오직 거대한 옴니코프의 글로벌 로고와 단 하나의 이름만이 음각되어 있었다. 이 옴니코프, 글로벌 회장, 강형민, 옴니코프. 그린테크 프로젝트의 오닉스 캐피탈. 권지훈이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닉스 캐피탈은 내 소유다. 강형민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권지훈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나는 내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러 왔다. 강형민의 선언은 단순한 신분 공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다 못해 압력으로 응축되어 폭발 직전의 상태였다. 권지훈은 눈앞의 티타늄 명암과 지옥의 사자처럼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형민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두뇌가 이 비현실적인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권지훈이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다. 이건 사기야, 내 놈이 뭔데? 옴니코프 회장이야. 이 사기꾼 새끼. 그래, 연기자들을 고용했구나. 저놈도 조비서를 가리키며 저놈들도 전부 다. 그는 자신이 믿고 싶은 현실을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김 대리는 이미 바지에 오줌을 지릴 기세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에이펙스 대표이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는 조영진 지사장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진짜였다. 강용민은 권지훈의 발악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사자가 발밑에서 지저대는 하이에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았다. 강용민은 권지훈이 방금 전까지 구둣발을 올려놓고 있던 회의실 테이블 상석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권지훈이 앉았던 의자를 뺀 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의자 모서리를 가볍게 닦아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깊숙이 앉았다. 방의 지배자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수천억 원짜리 제국의 황제 그 자체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에이펙스의 내부 전화기를 들어 조용히 조영진 비서를 바라보았다. 조 비서. 네 회장님. 오닉스 캐피탈은 그린테크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즉각 자금을 회수한다. 그 말에 에이펙스 대표이사가 무릎을 꿇고 기어왔다. 회 회장님, 그것만은 제발 오닉스가 빠지면 저희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됩니다. 저희 회사는 바로 부도입니다. 제발. 강용민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의 주거래 은행이 산업은행 맞나? 네, 그렇습니다. 조 비서가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답했다. 산업은행 총재에게 내 이름으로 연락해. 옴니코프는 에이펙스와 관련된 모든 연대 보증 및 채권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지금 당장. 안 돼. 대표이사가 절규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다. 대출 연장이 아니라 즉각적인 자금 회수. 이것은 회사를 살릴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일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 강형민은 마침내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권지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권지훈 팀장. 차가운 호명에 권지훈의 어깨가 경직되었다. 자네가 내 여동생과 백화점에 갔었더군. 3일 전 오후 2시 43분. 샤넬 매장에서 신상 핸드백 2점과 귀걸이 1세트, 총 440만 원을 반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어. 자네 애인인 유라라는 여자를 위해서. 권지훈의 눈이 공포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가 어떻게... 강용민이 턱짓을 하자 뒤에 도열에 있던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서류가 촤르륵 펼쳐졌다. 그것은 지난 1년간 권지훈이 법인카드로 유용한 모든 내역과 유령 업체를 만들어
프로젝트 비용을 빼돌린 완벽한 횡령 및 배임 증거 자료였다. 자네는 그 돈으로 네 여자친구의 허영심을 채우는 동안 강형민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렸다. 내 아내는 내 놈의 동생은 자기 남편에게 깨끗한 셔츠 한 벌 사주기 위해 2월 할인 매장으로 가고 있었다. 너 감히. 강형민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처음으로 터져나온 감정이었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살기에 가까웠다. 감히 내 놈 따위가 내 사람을 모욕하고 내 아내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해.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조 비서의 법무팀이 이미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들고 있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권지훈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권지훈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강형민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애썼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지고 비굴한 애원만이 남았다. 매제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서연이 얼굴을 봐서라도. 동생이잖아요. 제발. 그 이름이 나오자 강형민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방금 전의 분노마저 사라진 완벽한 우의 상태였다. 그는 바닥에 끌려나가는 권지훈에게 다가가 몸을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권지훈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에 내 아내의 이름을 담지 마. 강형민은 더 이상 그 방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조비서가 열어주는 문을 통해 유유히 걸어나갔다. 그의 뒤로 권지훈의 절규와 김대리의 울부짖음, 그리고 대표이사의 실신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대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쓰레기 청소는 끝났다. 강형민이 에이펙스 이노베이션 빌딩을 떠나 택시를 타고 낡은 연립주택으로 돌아오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다. 에이펙스 이노베이션 정격 파산 선언. 권지훈 팀장 수백억대 배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그린테크 신도시 프로젝트 무기한 중단. 배후에 오닉스 캐피탈 알고 보니 옴니코프의 자회사. 그리고 모든 뉴스의 정점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옴니코프 글로벌 회장 강형민 정격 등판. 에이펙스 사태 직접 지휘. 이서연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의 수군거림에 뉴스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경제뉴스 채널 화면을 가득 채운 냉철한 표정의 강형민 회장의 프로필 사진은 분명 매일 아침 어수룩하게 웃으며 배웅해주던 자기 남편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작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리모컨을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모든 채널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자신의 오빠가 구속되었고 자신의 남편이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어눌한 말투, 가난한 고아라는 설정건설 현장의 먼지 냄새, 심지어 그녀가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던 그 순진한 미소까지도.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강형민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그 낡은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고 그의 눈은 더 이상 바보처럼 웃고 있지 않았다. 이서연은 TV 화면 속 강 회장과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남편을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누구세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당신, 대체 누구야? 강형민이 입을 열어 대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누군가 현관문을 부숴줘라 두드렸다. 욕설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강형민이 문을 열자 두 사람이 굴러 들어오듯 거실로 들이닥쳤다. 서연의 부모님 권 씨와 박 여사였다.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했다. 늘 최고급 실크 한복과 양복만 고집하던 그들이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구겨진 채였다. 박 여사는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딸인 서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미 뉴스 속보를 통해 모든 것을 파악한 뒤였다. 그들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멍청한 설거지꾼이라 불렀던 사위 강형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다음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권 씨와 박 여사가 그 오만하고 거만하던 두 사람이 강형민의 바지 가랑이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아니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이 좁은 원룸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회장님, 강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서 감히 하늘 같은 분을 몰라 뵙고. 박 여사가 기어와 강형민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아들 지훈이는 그냥 철이 없어서. 회장님의 심기를 거스른 죄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희 집만은 살려주십시오. 방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권 씨 역시 낡은 장판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애원했다. 제 목숨이라도 가져가십시오, 회장님. 하지만 제발 아들놈만은 지훈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걔가 지금 구치소에. 제발 회장님의 노예가 되라면 노예가 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몇 주 전 최고급 한정식당에서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이었다. 돈 몇 푼을 던져주며 자신의 아내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이라고 모욕하던 그들이었다. 강형민은 아무 말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발밑에 엎드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운 압력이 되어 두 사람을 짓눌렀다. 그들은 지금 강형민이라는 인간에게 비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가 가진 돈과 권력에 절망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다. 그의 시험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정답을 입증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한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오빠의 범죄 사실에 대한 충격, 그리고 눈앞에서 비굴하게 무너진 부모님에 대한 연민으로 뒤엉켜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끔찍한 속물이었다. 그녀의 오빠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바닥에 머리를 찢다 피가 나는 아버지와 실성한 듯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녀는 차마 끝까지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가 무너졌다. 그녀는 강형민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다. 여보라는 말은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강형민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니, 회장님. 강형민의 차가운 시선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향했다. 알아요. 이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당신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 오빠는 벌을 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저분들은 제 부모님이에요. 그녀는 차마 그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부탁이에요. 제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지는 말아주세요. 저들을 완전히 길거리로 내몰지는 말아주세요. 저들이 받을 죗값이라면 차라리 내가 갚을게요. 제발 그만 멈춰주세요. 그녀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단지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강형민은 오랫동안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빛이 오직 그녀를 향할 때만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복수극이 자신이 사랑하게 된 단 한 사람의 눈물 앞에서 가로막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부모에게 애원하는 아내에게는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에게 명령했다. 나가시오. 서연의 부모가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남기며
좁은 복도를 끌려나가듯 또 사라지고 현관문이 닫혔다. 방금 전까지 세 사람의 절규와 애원으로 가득 찼던 작은 원룸에는 이제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이서연과 강형민.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낯선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 모두 말라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정장을 입은 채 여전히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서 있는 남편에게 고정되었다. 재미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다. 가난하고 멍청한 남편 연기, 우리 가족들이 당신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모습, 이 모든 연극 재미있었냐고 물었어요. 강형민 회장님. 강형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렸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처음으로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는 아내의 비난을 피하지 않고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지금부터는 옴니코프의 회장이 아닌 한 남편으로서 말해야 했다. 아니,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전혀 단 한순간도 재미있지 않았어. 그럼 왜 했죠? 이서연이 소리쳤다. 왜 나를 속였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어요? 이게 다 복수였어요. 우리가 당신 눈에 거슬리는 짓이라도 했던가요? 강형민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이 여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망가진 인간인지를 고백해야만 했다. 이 3년 전 그가 입을 열었다. 내게도 아내가 있었어. 김지수라는 여자였지. 나는 그녀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겼어. 그는 3년 전의 악몽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결혼. 자신이 유일하게 친구라고 믿었던 CFO와 아내의 동시 배신. 그들이 수천억 원의 회사 자금과 핵심 기술을 훔쳐 달아났던 날. 회사가 통째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던 그 지옥 같던 시간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이었어. 하지만 내 상처는 돈이 아니었어. 내 영혼이 배신당한 거였지. 사랑, 믿음, 우정. 내가 가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내 돈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었어. 그의 눈은 과거의 고통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괴물이 되었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했지.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하이에나로만 보였어. 의사들은 나에게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더군. 인간 불신, 특히 사랑을 가장한 탐욕에 대한 병적인 공포였지. 그는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 아니, 내가 당신을 찾아내도록 지시했지. 이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찾아냈다고요. 그래, 완벽한 시험 대상이었으니까. 속물적인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돈에 초연한 여자. 나는 이 여자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했어. 그래서 이 연극을 설계했지.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고아라는 설정, 일용직 노동자라는 신분. 그 모든 것은 그녀가 과연 무우의 상태인 강형민을 사랑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지였다. 나는 당신이 무너지길 기다렸어. 내 가난에 지쳐서 당신 가족들처럼 나를 경멸하고 떠나가길 바랐지. 그래야만 역시 세상의 모든 여자는 김지수와 똑같아라고 증명하고 내 상처가 옳았다고 합리화할 수 있었으니까. 이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온몸이 배신감으로 떨려왔다. 시험. 대상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절망에 가까운 실수였다. 그럼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건 당신의 채점표에 불과했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레스토랑에서 우리 가족들이 당신을 모욕할 때 당신은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를 평가하고 있었던 거네요. 오, 이 여자가 내 편을 드는군. 10점. 이렇게 서연 씨, 그게 백화점에서는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오빠가 당신에게 돈을 던졌을 때, 내가 당신 손을 잡고 그곳을 뛰쳐나왔을 때, 그것도 전부 당신의 시나리오대로였나요? 가난한 남편을 위해 명품을 포기하다.
합격, 이런 거였냐고요. 그녀의 모든 진심이 그녀가 자신의 가족과 맞서 싸우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실험 데이터로 전락해버렸다. 그것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강형민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질문이 떠올랐다. 대답해봐요, 강형민 씨. 백화점에서 돌아오던 그 버스 정류장에서 당신이 날 바라보던 그 눈빛, 난 그게 진짜라고 믿었어요. 내 모든 걸 걸고 싶을 만큼 그건 진짜라고 믿었다고요. 그녀는 그의 턱 밑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 감정은 뭐였죠? 당신이 나에게 느꼈다는 그 감정. 당신 계획대로 내가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시험관이 실험체에게 주는 보상 같은 거였나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당신의 그 지독한 연극의 일부였나요? 이서연의 절박한 질문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강형민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신뢰가 자신의 뒤틀린 시험 때문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질문이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회장으로서의 위엄이나 시험관으로서의 냉철함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남자의 절박함만이 남았다. 아니,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침묵을 갈랐다. 그것 하나만은 연극이 아니었어. 절대로. 그는 떨리는 아내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차갑게 피했다. 그는 허공에 멈춘 손을 내렸다. 나는 당신이 내 시험에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어. 당신도 결국엔 돈 때문에 나를 배신할 거라고 믿었지. 그래야만 내 세상이 말이 됐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내 모든 계산을 부숴버렸어. 그는 그 백화점에서의 순간을 떠올렸다. 권지훈이 내게 돈을 던졌을 때 나는 당신이 나를 원망할 줄 알았어. 하지만 당신은 내 편을 들었지. 당신 오빠의 플래티넘 카드가 아니라 내 먼지 묻은 손을 택했어. 그 순간 내 시험은 실패했어. 실패. 그래. 시험관이 실험체와 사랑에 빠져버렸으니까. 그건 내 시나리오에 없던 유일한 변수였어. 내가 당신에게 느낀 감정, 버스 정류장에서 당신을 바라보던 그 순간. 그것만이 이 모든 끔찍한 거짓말 속의 유일한 진실이었어. 그의 고백은 절절했지만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깨진 신뢰는 그렇게 쉽게 붙지 않았다. 이제 와서 당신의 무슨 말을 믿을 수 있죠. 당신은 완벽한 거짓말쟁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의 애원조차도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또 다른 연기일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모르겠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챙겨 나왔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강형민은 그녀를 잡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돈이나 권력으로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신뢰의 영역임을 깨달았다.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강형민은 그들의 낡은 원룸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회장으로 복귀하지도 조 비서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이서연이 없는 텅 빈 집에서 자신이 저지른 기만의 무게를 곱씹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전처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상처를 핑계로 또 다른 무고한 영혼에게 상처를 주었다. 사람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가장 오만한 폭력이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그는 조 비서를 불러 서류 한 장을 준비시켰다. 그는 이서연이 일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가 나타나자 도서관이 술렁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책을 정리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서연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깨끗하게 작성된 한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강영민의 도장과 서명이 이미 모든 란에 찍혀 있었다. 재산 분할 란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배우자 이서연의 모든 요구에 따른다고 적혀 있었다. 이서연이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당신 말이 맞았소. 강형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것도 바보의 것도 아닌 그저 한 남자의 것이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건 내 평생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 진실이오. 하지만 나의 사랑은 거짓과 기만 위에서 시작됐지. 나는 당신의 신뢰를 파괴했고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건 또 다른 시험이나 연극이 아니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이제 내가 유일하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주겠소. 선택의 자유여. 당신은 더 이상 내 시험 대상이 아니오. 당신은 자유여. 이 서류에 서명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하시오. 나는 받아들이겠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녀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기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이서연은 그 이혼 서류를 들고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녀는 그와의 짧았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어수룩했던 행동들, 맞선 자리에서 웨이터를 걱정해주던 모습, 자신의 가족에게 모욕당하면서도 그저 바보처럼 웃던 얼굴,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하지만 그 영희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했다가 길거리에서 몰래 꺾어다 주던 모습. 그는 돈이 없는 연기를 해야 했기에. 그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춥다며. 버스 정류장까지 말없이 마중 나오던 모습.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연기한 것은 가난한 바보였지만 그가 그녀를 향해 보여준 다정함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CEO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 껍데기들 속에 숨겨진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필사적으로 진심을 갈구하던 한 남자 강형민 그 자체를 사랑했던 것이다. 며칠 후 이서연은 강형민을 그들의 원룸으로 불렀다. 강형민은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이서연은 그의 앞에서 그가 주었던 이혼 합의서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강형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내가 결혼한 남자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이서연이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시험한 남자는 괴물이었고요.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남자는 진심인 것 같네요. 그녀가 찢어진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그 남자와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그 뭐든 말하시오. 다시는 그 어떤 이유로도 단 하나의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요. 강영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겠소. 두 사람의 가장 큰 고비가 지나갔다. 그때 이서연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빠는? 감옥에 간 거고 부모님은 집도 다 잃으신 건가요? 강영민은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길 원하시오. 아니면 이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그녀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아니요, 파멸시키진 마세요. 우리 오빠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분들에게 자선을 베풀진 마세요. 대신 그분들이 평생 경멸했던 노동을 할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려 했던 그 교훈을. 이제는 그분들이 배울 차례예요. 강영민은 아내의 말에 감탄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완벽한 파트너를 찾은 것이었다. 6개월 후 그들이 살던 낡은 연립주택의 옥상이 아닌 제주의 작은 별장, 야외 정원에서 조촐한 예식이 열렸다. 수천억 원짜리 호텔 연회장이 아니었다. 하객이라고는 조비서 부부와 이서연이 일하던 도서관의 동료 사서 두어 명이 전부였다. 강형민은 옴니코프의 회장이 아닌 그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그리고 이서연은 찢어지게 가난한 바보의 아내도 재벌의 사모님도 아닌 그저 한 남자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거짓 계약서 대신 진심이 담긴 서약서를 교환했다. 나는 내 모든 오만과 불신을 버리고 강영민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맹세했다. 내 남은 생을 당신에게 신뢰를 증명하는 데 쓰겠소. 당신은 나의 시험관이었고 나의 구원이었소. 사랑하오 이서연 씨. 이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나는 당신의 돈이나 지위가 아닌 상처받았던 당신의 영혼을 사랑해요. 다시는 거짓에 가면 뒤에 숨지 말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 걷겠어요. 사랑해요. 두 사람은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서로가 직접 만든 단순한 백금 반지를 교환하며 입을 맞추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첫날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과거의 인물들도 각자의 몫을 치러야 했다. 권지우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강형민은 이서연의 뜻에 따라 법정 최고형 대신 그가 죄를 뉘우칠 수 있을 만큼의 형량 초범인 점을 감안한 2년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2년 후 만기 출소한 권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한때 경멸했던 노동만이 그에게 남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아닌 땀 흘려 배달 상자를 나르는 그를 보고 수군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노동의 대가와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다. 서연의 부모님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강남의 고급 주택은 은행에 넘어갔다. 그들이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 강영민은 이서연의 이름으로 작은 변두리 임대 아파트와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 일자리는 다름 아닌 옴니코프 사옥의 미화팀 관리직이었다. 평생 남을 부리던 그들은 이제 매일 새벽 청소 용역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재고를 파악해야 했다. 그들은 여전히 불평했지만 적어도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강영민은 아내 덕분에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얼마 후 서연재단 The 소연 파운데이션이 공식 출범했다. 재단의 슬로건은 정직한 시작을 위하여였다. 그 재단은 과거 강영민이 연기했던 바로 그 모습 가진 것은 없지만 성실함과 진심뿐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강영민은 더 이상 사람을 시험하는 대신 아내의 이름으로 성실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재단의 이사장은 당연히 이서연이 맡았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더 이상 낡은 원룸이 아닌 편안하고 따뜻한 그들의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강영민은 여전히 아내에게 차를 끓여주고 있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 사이에 더 이상 그 어떤 비밀이나 거짓도 없다는 것이었다. 회장님 이서연이 장난스럽게 불렀다. 왜 그러시오 이사장님. 강형민이 웃으며 찻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바보를 연기했던 CEO와 그 바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는 마침내 모든 가면을 벗고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카메라가 청중을 향하고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강형민과 이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겉모습만 보고 절대 한 권의 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힘은 화려한 정장이나 직함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존엄을 지키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강영민의 처절했던 복수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가족을 위해 용서를 구한 이서연의 선택은 현명했던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서연이었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고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욱 짜릿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